인류가 존재해온 이래로 연쇄 살인범들은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가장 많이 조사된 사례로는 제프리 다머, 테드 번디, 그리고 조셉 제임스 디안젤로, 즉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큼이나 잔인하고 냉혹하며 소름 끼치는 덜 알려진 수십 명의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범죄학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3명의 연쇄 살인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깁슨은 1883년경 루이지애나주 비앤빌 패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과 첫 번째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1904년 베턴루즈에서 처음으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년 후 몽크 깁슨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다른 남성을 매복해 총을 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바넷이라는 이름의 지방검사장이 깁슨을 변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는 근면한 농장 일꾼으로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깁슨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고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플로리다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억울하게 남부교도소에 수감된 후 범죄의 길로 들어섰으며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면서 범죄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깁슨의 삶은 거의 범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수십 건의 절도와 강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 수가 수백 건 또는 수천 건에 달한다고도 하고 최대 10명까지 살해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그 수를 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절도 중 2건은 1913년 6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저질러졌으며 결국 그는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갑이 손목에 채워진 채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제거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집을 털었습니다. 이후 깁슨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는 플로리다에서의 활동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라는 이름의 석유 회사 관리자가 깁슨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깁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몸싸움 후 깁슨이 해리스를 향해 총을 쏘자 총알이 해리스 머리 위를 스치며 상처를 남겼습니다. 깁슨의 첫 살인은 1908년 크리스마스 이브 루이지애나 에디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깁슨은 식당 주인인 J.R. 리베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리베는 당시 25세였던 깁슨에게 다음날 아침 식사로 먹을 닭을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동료 직원인 조 클라크는 깁슨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식당 안에서 피 웅덩이 속에 있는 J.R.을 발견했습니다. J.R.은 맞아 죽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있던 조는 J.R.의 트렁크가 열려있고 뒤져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강도가 범행 동기였음을 시사합니다. 일주일 후인 1909년 1월 1일 브라운 로버츠라는 남성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최소한 범행의 공범이라고 믿었지만 그를 범행 현장과 연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5달 후인 5월 27일 분노한 남성들로 이루어진 폭도들이 로버츠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에 침입해 자백을 강요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로버츠는 다시 목격되거나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깁슨이 1919년 11월 1일 플로리다 오렌지시티에서 사망한 수잔 B. 클라크의 살인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의 두 번째 희생자가 되는 셈입니다. 수사관들은 깁슨이 1919년 11월 오렌지시티에서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후 이 이론을 세웠습니다. 같은 시기에 시내에서 또 다른 여성이 강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범죄 역시 깁슨이 저질렀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의 다음 살인 희생자는 어하트 부부로 1920년 6월 6일 피닉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특이하게도 깁슨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술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주 더글라스에서 24일간 복역한 후 6월 3일 이나 4일에 피닉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사용해 이어하트 집에 침입했고 그 소음에 잠자고 있던 부부가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깁슨과 싸우려 했지만 곧 제압당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곧이어 구타당해 사망했으며 숨을 거두기 전 남편에게 기어가 가까스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아들 제이콥 주니어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는 즉시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줄무늬 포드를 운전하던 두 남성이 도주했지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곧 집에서 발견된 지문 증거로 인해 살인범이 한 명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들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150명의 사람들이 면담을 받았고 결국 모두 풀려났습니다. 오늘날 약 5만 달러에 해당하는 3천 달러의 현상금이 체포로 이어질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체포. 하지만 그 돈은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헤수스 마리아 바르보아라는 멕시코 남성이 신문을 받고 범죄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바르보아가 연루되었다고 믿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범죄 현장에서 어쩌면 강압에 의해 어하트 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국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는 듯 보였고 그가 이야기를 할 때 거의 혼수 상태에 가까웠다고 관찰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깁슨의 마지막 살인은 1920년 7월 15일 캘리포니아 풀러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한 목장에 침입해 강도질을 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거주자인 로이지 트랩과 그의 아내를 깨웠습니다. 로이는 망치로 맞아 죽었고 그의 아내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했습니다. 며칠 후 한 전신기사 운영자가 범죄에 대한 기사와 용의자에 대한 묘사를 읽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손전등이 한 상인 소유로 밝혀지면서 그는 수사관들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직후 전신기사, 전신 운영자를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깁슨과 마주쳤습니다. 깁슨은 엘버커키 행티켓을 사려고 했습니다.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전신 기사는 시간을 끌려고 했고 경찰관들에게 깁슨을 체포하러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깁슨이 도망치려 하자 그를 뒤쫓았고 몸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깁슨은 처음에는 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로이 트랩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이어하트 가족 사건과 매우 비슷해 수사관들은 그 사건도 깁슨과 연관지었고 깁슨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는 다른 살인사건도 자백했으나 모두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는 그가 자백한 일부 범죄에 실제로는 책임이 없었으며 자백을 강요당하거나 협박받았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자백에도 불구하고 깁슨은 로이 트랩 살인 사건에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1920년 9월 24일 캘리포니아 샌 퀸틴에서 일주일 후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산타하나 레지스터는 그의 죽음이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경력 중 하나를 끝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마이어 호퍼는 1949년 6월 8일에 태어나 몬태나주 갈라틴 카운티의 작은 마을인 맨해튼에서 4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 없지만 다른 많은 살인범들처럼 마이어 호퍼는 학교에서 외톨이이자 왕따였으며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그는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73년에 그는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전역했고 이후 고향인 맨해튼으로 돌아와 자벽부와 목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어 호퍼의 초기 범죄 중 하나는 7살 수잔 예거를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잔 예거는 1973년 6월 25일 가족과 함께 미주리 헤드워터스 주립공원에서 캠핑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3일 후인 6월 28일 한 남성이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FBI 사무실에 연락해 수잔의 안전한 귀환을 조건으로 2만 5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후 갈라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경찰관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범인이 2배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수잔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집게 손가락 중 하나에 있는 독특한 손톱을 묘사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당국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몸값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몸값을 요구한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9월 24일 예거 가족의 집으로 연락해 수잔의 10대 남동생 다니엘과 통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에 당국과 했던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니엘 사이의 대화는 FBI가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 덕분에 녹음되었습니다. 전화는 와이오밍주의 주도인 샤이엔으로 추적되었지만 이 단서는 체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1974년 2월 몬태나주 스리포크스에 있는 버려진 목장인 로카트 플레이스에서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해는 2명의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었는데 한 명은 6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 소녀였고 다른 한 명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다시 연락을 취한 것은 6월 25일이 되어서야였으며 그는 예거 가족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잔 어머니 마리에타와 통화하며 수잔의 외모를 묘사해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작은 소녀를 돌려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며칠 후 스리포크스의 한 주민이 6월 25일에 걸린 전화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당국은 이후 해당 지역의 전화선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장치들 중 음성 게이트웨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장치들은 그가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납치범들이 설치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초기 FBI 프로파일러들은 수사관들이 용의자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용의자의 프로필을 작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25, 30세 백인 남성으로 그 지역 출신이자 군대에서 통신 업무를 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타인과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은 마이어 호퍼를 용의자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이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여러 차례 스리포크스를 방문해 자벽부로 일하면서 로카트 플레이스를 포함한 그 지역의 여러 목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수리점 영수증 덕분에 그는 그 도시에서 전화가 걸려오기 전날 셰이엔에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1974년 8월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이어 호퍼는 구금 중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고 소위 진실 혈청의 영향을 받으며 신문을 받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서는 성과가 없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하지 않고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신문에서 녹음된 오디오가 마리에타 예거에게 보여졌고 그녀는 그가 자신이 전화로 대화했던 남자라고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마리에타는 마이어 호퍼와 마주하게 되었고 이후 몇 주 동안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찾기 위해 여러 번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9월 24일 그 남자는 다시 예거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트래비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수잔을 볼 수 없고 경찰에 협조했으니 그들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에타가 그를 데이비드 마이어 호퍼라고 부르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어 호퍼는 알지 못했지만 그 통화는 FBI에 의해 감청되고 있었고 FBI는 마이어 호퍼와 전화 거는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확실히 밝혀냈습니다. 마이어 호퍼는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과 차를 수색한 결과 피 묻은 여성 의류, 희미해진 혈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람의 손과 여러 개의 손가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를 제시받자 마이어 호퍼는 수잔 예거의 살인뿐만 아니라 1974년 2월 10일 몬테나주 맨해튼에서 실종된 19세 산드라 스몰리건의 살인도 자백했습니다. 그는 산드라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의 접근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녀를 납치해 결박하고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질식사했습니다. 한편 그는 수잔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성폭행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납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는 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화덕에 묻고 그 재와 뼈 조각을 로크하트 플레이스에 버렸습니다. 사형을 피하기 위해 마이어 호퍼는 추가로 2건의 살인도 자백했습니다. 한 명은 1967년 프리포크스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13세 버나드 풀만이었는데 그의 죽음은 처음에는 사냥꾼의 유탄에 의한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살인은 1968년
쓰리포크스에서 구타로 사망한 12세 마이클 레인이었습니다. 마이어 호퍼는 살인 동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이나 전국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의심받던 몇몇 범죄는 웨인 낸스, 리처드 윌리엄 데이비스 등 다른 살인범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어 호퍼는 살인을 자백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망했습니다. 특히 그의 남동생은 1980년대 중반에 1년의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2017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어린 시절에 무언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이후 인터뷰를 한 여동생은 가정 내에 어떤 학대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2005년 맨해튼에서 차고를 리모델링하던 건설 노동자들이 산드라의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벽 안에 숨겨져 있었고 별다른 이상 없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미니 디는 1844년 9월 2일 스코틀랜드 그린옥에서 위렐미나 미니 맥컬러치로 태어났습니다. 미니 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철도기사였고 어머니가 딘이 13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862년까지 그녀는 뉴질랜드 인버카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던 이모와 살기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했으며 그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딘은 자신이 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정착한 직후 교사가 되었고 1872년에 찰스 딘이라는 주점 주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윈턴으로 이사해 찰스가 돼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이 무렵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1884년에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문제는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딘의 딸 중 한 명이 자신과 두 자녀를 익사시켰고 이것이 딘의 지속적인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딘은 베이비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종종 기혼 여성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월급이나 일시불로 돈을 받는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1800년대였기 때문에 피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았고 많은 어머니들은 GDK했으며 하루 종일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은 원치 않는 아이를 조용히 입양 보내길 원했습니다. 또 한 명을 키우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기 농장이 매우 성행했는데 특히 영국에서 그랬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딘은 한 번에 9명까지의 아이들을 돌봤으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딘이 돌보던 아이들이 어떤 질병으로든 사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1889년 3월 딘은 경련을 일으킨 끝에 6달 된 아기를 잃었고 2년 후 애는 6주 된 아기가 호흡기 문제로 사망했습니다. 두 죽음 모두 특별히 의심스럽지는 않았지만 1894년에 딘이 돌보던 소년이 익사한 채 발견된 사건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딘이 그 시신을 자신의 정원에 숨겼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검식원의 신문이 열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위생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빴고 산모로부터 전염되는 질병 등 아이의 죽음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딘은 그 죽음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딘의 평판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가 돌봐야 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영국이나 호주에서 더 폭력적인 유아 농장주들과 비슷하다고 추측했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들을 돌보지 않기 위해 살해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식 기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추적하거나 그녀의 보호 아래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딘이 일부 아이들의 죽음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입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1895년 목격자들은 딘이 모자 상자와 어린 아기를 들고 기차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같은 기차에서 아기 없이 모자 상자만 들고 내렸습니다. 여러 철도 짐꾼들은 그 모자 상자가 이상하게 무겁다고 주장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인 혼스비라는 여성이 최근 자신의 손녀 에바를 딘에게 돌봐달라고 맡겼다고 당국에 말했습니다. 아기에게 속한 것으로 확인된 옷이 딘의 집에서 발견되었지만 아이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딘 자신은 수사관들에게 아이를 보여줄 수 없었고 아이의 행방에 대해 그럴듯하고 만족스러운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국은 이후 기차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아기를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딘을 그녀의 집에서 체포한 후 그들은 그녀의 정원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2명의 아기와 3살짜리 남자아이의 해골을 포함해 3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기들 중 1명은 에바로 확인되었고 그녀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른 아기는 1살 된 도로시 에디스 카투로, 한때 진정제로 사용되던 아편 추출물인 로더넘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번째, 아이의 신원은 불분명하며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딘은 도로시 카터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이 죽음들이 사고였고 딘이 평판을 지키려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다 복용이 명백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며 에바 혼스비는 구토를 흡입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5년 6월 21일 딘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평생 28명의 아이를 돌봤다고 썼습니다. 그중 5명은 건강하게 발견됐고 1명은 부모에게 돌아갔으며 2명은 그녀가 입양한 딸들이었고 6명은 그녀의 보살핌 중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14명의 아이들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1895년 8월 12일 미니 딘은 인버카길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는 50세였으며 뉴질랜드에서 처형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사형 집행 전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보도에 따르면 아니요, 다만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1872년부터 1891년 사이에 여러 명의 다른 여성들이 아동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의 형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딘의 범죄는 1893년 생명보호법과 1896년 유아보호법을 포함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여러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